Now. 안녕하세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투자법을 알려드리는 뉴욕나우 한국경제신문 강영현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미국 ETF 시장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한동훈 이사님을 이렇게 줌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 한동훈입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이제 목이 좀 다 돌아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방송할 수 있을 만큼 돌아왔습니다, 이제. 네, 미국에서 워낙 오미크론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사님께서도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어서 그래도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구독자들을 위해서 방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늘 하던 대로 일단 지난달 ETF 시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금 흐름이 어땠나요? 지난달에는? 12월 한 달로 읽다면은 체감이랑 좀 다르게 나스닥은 0.69% 올랐고요. 그리고 S&P 500도 한 4% 정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일단 12월에 마지막 있었던 FOMC 회의가 결국 가장 큰 이슈였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올해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거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3번 정도 할 것이다. 이 정도의 의견이 나왔었는데 참 희한한 것은 12월 달 FOMC 회의 때는 예상했던 것처럼 시장이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1월 달에는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면서 갑자기 시장이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긍정적인 이슈는 미국의 재정부채 한도 이슈가 어쨌든 하원과 상원이 통과되면서 일단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을 보였지만 ETF 시장은 계속해서 조금 자금 유입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에 총 그 자금 유입된 금액이 990억 달러, 주식으로는 580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되면서 ETF 시장에 대한 열기가 12월에도 이어졌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쭉 돌이켜보면은 미국 ETF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이 9천억 달러, 한 1000조 자금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ETF 시장 대비해서 거의 77%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미국 ETF 시장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한 7조 2천억 달러,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8천조 가까운 금액이 지금 미국 ETF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12월 한 달 동안 봤을 때는 환율 부분 예상하시고 있겠지만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유입이 12월에도 일단 이어졌습니다. 등락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은 이어졌고요. 아마 1월 달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의 전체적인 변동성인 증가로 인해서 작년 한 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의 급증이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급증이 최근 2년 동안 있었는데 이분들이 참여로 인해서 레버리지 투자 비중이 상당히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지금 순증 강도도 보시면은 4% 이상 증가를 하면서 레버리지 쪽으로도 개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늘어났다. 이 정도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서 비트코인 오늘만 해도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자금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네요. 네네. 아마 1월 달에는 이제 그래도 조금 피로 누적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ETF 쪽으로는 자금 흐름이 어땠나요? 좀 개별 단위로 본다면? ETF는 매달 말씀드리지만 큰 것들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한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S&P 500이라든지 QQQ라든지 뱅가드의 토탈 스탁 마켓이라든지 이런 큰 굵직굵직한 것들 위주로 자금이 들어왔었고 자금이 빠진 것들도 VO 같은 S&P 500이 빠졌었고 근데 좀 특징적으로 자금이 빠진 것들 보면은 여기 iShares의 MSCI USA 땡땡땡 팩터 ETF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VOO, VTI, SPY, IVV, QQQ 전부 다 S&P 500 또는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이런 ETF들의 자금 유입이 한 해 동안 가장 컸었습니다. 성과는 어떤 게 좋았나요? 보니까 에너지 쪽이 압도적으로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쵸. 12월 달에 가장 큰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오펙을 포함해서 러시아 등 포함한 오펙 플러스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미국의 증산 요청에도 기존 증산 규모를 동결했던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죠. 카자흐스탄이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유가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시듯이 상위 5개의 ETF가 전부 다 유가 관련된 ETF고, 아마 이제 1월 달에도 좀 반영이 되는데, 카자흐스탄이 우라늄 최대 생산국입니다. 세계 최대. 그래서 이 영향으로 우라늄 가격도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다음 달에 또 업데이트를 들 때는 그때는 우라늄이 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보면은 지난달에 저희가 탄소 배출권이 상당히 크게 올랐던 기억이 나는데 63%나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빠졌네요, 진짜. 네네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고, 12월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크립토 관련된 자산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관련된 ETF들, 뭐 DApp이라든지 BKCH, 비토, 비트Q,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ETF 테마를 하나씩 정해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어떤 테마를 골라오셨는지요? 이번 달에 소개시켜드릴 테마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피부로 많이 와닿았던 테마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제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테마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뭐 로봇 산업은 저희가 솔직히 좀 오랫동안 들었던 그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은 여기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일단은 인구 노령화죠. 인구 노령화에 따라서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노령화하면 가장 처음 떠오르는 데가 이제 일본이죠. 좀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2060년도가 되면은 일본의 노동 가능 인구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40년 남았다라고 싶겠지만 40년 뒤에는 노동 가능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일본의 제조업이 붕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대비 때문에 현재 일본을 보면은 일본이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가 워낙 유명한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인구 노령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 비용 증가입니다. 노동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로봇이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를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노동 비용의 상승력을 한번 보니까 미국은 한 44%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에 무려 567%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이 거의 뭐 6배 가까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전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었던 중국이 더 이상은 이제는 그렇게까지 싸진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기대고 있는 것이 있고요. 2025년도까지 로봇 사용에 따른 인건비가 한 22% 줄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노동 비용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봇이 워낙 똑똑해지고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이 하는 정교한 이런 손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관절 마디마디 움직임을 따라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정교해진 것을 많이 보고 있죠. 뭐 산업용 로봇뿐만이 아니라 너무 정교한 움직임이 필요한 의료용 같은 경우도 실패율이라든지 결함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로봇이 사용에 따라서 비용은 감소하고 효율성은 증가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2025년도까지 로봇으로 따른 효율성이 한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로봇 인구 밀도가 1을 증가할 때 생산성이 0.8 증가, 거의 뭐 1 넣으면 1 이상 1적으로 나오는, 상당히 비율이 높죠. 이것이 아마 인간으로 따지면은 인간보다도 훨씬 높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동력이 일단은 장기적으로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더 이상 인간을 쓰지 않고 완전히 대체해버릴 수도 있는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로봇 산업에 대한 확대가 투자의 기회론을 쓸 수 있는데, 로봇이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면서 이것이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로봇이 뭐 청소기 나오고, 청소기까지는 괜찮잖아요. 근데 로봇이 제 업무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차차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은 규모라든지 발전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편은 우려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투자로서 기회로 삼을 만큼 시장이 많이 커져 있나요?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2,500억 달러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대략 한 300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2026년도까지는 이 시장이 거의 더블로 될 것 같습니다. 5,1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600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 꾸준하게, 그러니까 거의 6년 동안 한 100% 이상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020년도를 보면 한 300억 달러 수준으로 좀 작습니다. 근데 이것이 2026년도가 되면은 3천억 달러로 거의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실용 단계까지 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계속 개발되면서 실생활로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테마랑 관련된 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떤 쪽을 보면 되나요? 로봇과 인공지능 테마가 막연하게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조금 세부적으로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 4가지 정도의 그러니까 산업 하위 테마로 집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산업용 로봇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코로나의 노동력 부재 이것들을 메꾸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대체 시장이죠. 이 로봇에 대한 보급률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낮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주요 선진국 중에서 로봇 보급률이 가장 우수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숫자가 한국이 930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급률이 10% 정도 되는 거죠. 노동 인구 10명당 로봇이 하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 그 다음이 이제 싱가포르, 일본 이런 국가들이 이제 보급률이 높고요. 반면에 이제 G2라고 불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로봇의 보급률이 높을 것 같지만 아주 낮습니다. 250대가 안 되는 수준으로 되게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급률이 한 2%, 2.5%,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쓰는 노동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공장으로 인력을 내뿜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적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건비도 싸고. 로봇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노동 비용이 미국과 중국이 500% 증가하고 일본도 절반 이상 50% 이상 증가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G2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다음으로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될 시장이 이제 최근에 CES 2022에서 또 아주 주목받고 핫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차 그리고 무인 드론 시장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결국 교통과 유통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이 얼마나 그 실생활까지 맞느냐라고 봤을 때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실험을 하고 있죠. 알파벳의 웨이모라든지 기존에 있는 자동차 제조업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재 자율주행 가는 거리가 한 3만 마일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 없이 3만 마일까지 왔는데 2030년도까지는 30만 마일까지 최대 10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저희가 기대감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 조금 검증이 되고 있느냐, 안전성에 대한 좀 위험성이 있는데 실제로 안전성 테스트를 해보니까 100만 마일당 추돌 사고 건수를 보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현재 계속해서 검증하고 있는 차량이 100만 마일당 0.2건에서 0.3건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인간이 운전했을 때는 그 2건 정도 발생을 한다. 이미 지금도 안전하네요. 자율주행 차량이 변수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다. 이런 시장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산업용 로봇뿐만이 아니라 비산업용 로봇 시장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가장 성장성이 높은 것들이 이제 의료용 로봇입니다. 이제는 거의 간단한 수술은 로봇들이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로봇들이 꺼려했던 그런 시장이 뭐냐면 뇌수술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쉽지 않죠. 이제는 뇌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 많은 업체들이 나오면서 뇌수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해지는 그런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커머스 시장에서 물류창고 같은 경우도 산업 자동화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물류창고에서 로봇들이 무인으로 포장하고 배달하고 이동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미국 물류창고에서 로봇 팔을 이용하는 비중이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포장하고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복이 되겠죠. 비산업용 로봇 시장,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의료용 로봇 이런 것들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 것이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산업의 자동화로 인해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측면이 많은데 과거에 상품의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한번 이렇게 그 몇 가지를 봤었는데 2000년대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산업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던 뭐 자동차, 컴퓨터, 전화, 뭐 계산기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네. 떨어지거나 가격 변동이 없었는데 반면에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고 했던 의료 서비스, 대학 학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뭐 교육비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많이 가격이 높아졌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뭐 신약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격이 이렇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대학교에서 실제로 AI 조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조지아텍이라고 유명하죠. 예. 공과 대학교 있습니다. 거기서 질 왓슨이라고 합니다. 질 왓슨이라는 AI 조교가 실제로 학생들의 그런 학업적인 질문을 24시간 일주일 내내 답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답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위치상으로는 어답. 대중화 단계까지는 아직 못 그치. 간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기술 수용 곡선으로 얼리 어답터 시장입니다. 아직까지도 얼리 어답터의 초기에서 중간으로 가는 단계인데 뭐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용 로봇이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2% 3%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무인 자동차 이것도 아직까지 테스트 배 단계죠. 아직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비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실생활에 그렇게 확 와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순간이고 이것들이 신기술이 나왔을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조금 많이 남지 않은가. 장기적으로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아직도 높고 올해 특히 조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ETF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갈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좀 많네요. 이 관련된 게 확실히 좀 핫한 시장이긴 한가 봐요. 일단 한 5개 정도가 시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이제 보츠입니다. 규모는 한 2.67 빌리언. 그러니까 한 3조가 조금 덜 되죠. 한 2조 9천억, 뭐 이 정도 정도의 시장인데, 보츠의 특징은 이제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데 매출이 50% 이상 된 종목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 연관성이 좀 높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이 ETF는 이제 패시브로 운용을 하고 마켓시어 비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의 비중으로 이렇게 쭉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캐시오드가 하고 있는 아크큐입니다. 아크큐에서도 이제 자동화 그 로보틱스 ETF가 있는데 이 ETF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종목 피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로보라는 ETF는 가장 오래된 로보틱스 ETF입니다. 2013년도에 나왔고요. 원래 시장에서 가장 큰 ETF였는데 초반에 나오다 보니까 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종목들도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연관성 측면에서 조금 떨어진 것이 분명히 있고 보수도 좀 높아요. 보수가 너무 높아요. 0.95면. 네. 네네네. 보수가 0.9%로 조금 높은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iShares라든지 뭐 FirstTrust라든지 여기서 iRobot, 로봇 이런 ETF들이 나왔는데 이런 ETF들 같은 경우는 종목 수가 앞에 있는 두 개보다도 조금 많이 분산돼 있죠. 한 100개 이상으로 좀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테마 연관성에 조금 더 집중된 것들을 본다면은 앞에 보츠가 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종목에 좀 액티브하게 투자하겠다고 한다면은 아크큐가 맞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편안하게 한마디로 이제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조금 종목수를 펼쳐가면서 조금 무난하게 테마에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뒤에 종목들 하시면 비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아닙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사님. 다음번에 스튜디오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미국 ETF 시장 정리하는 뉴욕나우 오늘 한동훈 이사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달에도 미국 ETF 시장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